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장혜진입니다. 2021년 10월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퇴임하고 기시다 총리가 새롭게 취임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12년 재출범한 아베 내각에서 4년 7개월 동안 우리의 외교장관에 해당하는 외무상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국방장관이죠. 방위상으로도 1년 정도 재임하면서 아베 내각의 외교 안보, 그리고 방위 정책을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 7년 8개월 동안 기시다 총리가 외무 대신과 방위 대신으로 6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베 총리를 보좌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시다 내각의 대외 정책, 방위 정책 방향이 아베 내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대외 정책 및 대외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됩니다. 먼저 대미 정책과 미일 관계입니다. 일본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여전히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와 번영의 기축인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 출범 후 기시다 내각과 바이다 행정부 간의 미일 관계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난 12월에는 미일 간의 중요 현안 중 하나죠. 방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고 올해 1월 7일에는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일 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한 데 이어 곧 이어 21일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우호를 다진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미일 결속력이 강화되는 데 반비례하여 대중 정책의 전환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초빙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일 2+2에서 미일 양국은 상호 간의 안보 전략과 목표의 우선순위를 일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일본의 대중 정책의 유연성이 감소할 것을 의미하는 한편 안보 영역에서의 견제 정책을 지속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 전략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이 계속해서 중국의 이해와 충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시다 내각 역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전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며 이것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가 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 자신이 외무상으로 재임할 당시 한일과 위안부 협상에 관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관련 문제에 있어서 한일 관계의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한국을 매개로 하지 않는 북일 양자 간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되고 북핵 문제가 북미 양자 간에 다루어짐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어 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하는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대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의 방위 정책과 방위력 구축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될까요?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것은 역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일본 안보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방위력 건설 방향과 장비 수준을 제시하는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이 명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앞선 미일 2+2 회의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일 간의 의견이 공유되기 시작한 만큼 미일 간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능력 면에서는 사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수상미사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 미사일을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공식화하고
능력의 행사 가능성에 길을 열어둔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상층부와 터미널 단계에서의 요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국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또 다양화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의 대안으로 결정된 신형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는 적어도 변칙궤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위협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미사일 위협의 변화에 따라 저궤도 위성 콘스텔레이션 시스템 기술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술과 능력의 개발은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미일 간의 관련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위력 구축 방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이 기술의 군사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영역에서 일본의 능력 개발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구축 방향 역시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내년도 방위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가 원화로 약 3,40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기시다 내각의 대외 정책 및 방위 정책은 아베 내각 하에서 수립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강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출신 파벌인 코우치카이가 아베 전 총리 등과는 다른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온건파의 정책 선호는 크게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시다 내각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는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